이건 참고로 말하면 공학적 심상이라는 말은 간혹 가다가 시험에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로 똑같은 말이 뭐냐면 감각의 전이라고도 합니다. 이것도 용어 자체를 딱 외우려고 하시지 말고요.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요. 전이가 뭐야? 전이 뜻이 뭡니까? 여기서 저걸로 뭔가 옮겨가는 거지. 그러면 청각의 시각이 아니라 청각에서 시각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바로 이 감각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청각이라는 감각이 시각적으로 옮겨갔다. 그래서 바로 공각적 심상, 감각의 전이 똑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나 선택지에서 감각의 전이라는 말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결코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갖다가 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지워야겠네요. 이게 할 게 내용이 많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와 있는 게 비유와 상징이 나와 있죠? 자, 비유와 상징. 자, 비유와 상징은요, 사실 시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문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문학을 문학스럽게, 문학답게 만든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설명을 쭉 한번 읽어보되 선생님이 이걸 또 간단하게 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비유와 상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한번 같이 한번 잡으시죠. 자, 비유와 상징 한다면 자, 표의 형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비유하고 상징의 차이점이 뭐냐? 그 개념을 또 정확하게 우리 좀 구별합시다. 자, 비유라고 하는 건요, 먼저 쉽게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유사한 것을 갖다가 빗대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사한 것을 빗대어 하는 게 바로 비유야. 유사한 걸 빗대어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조금 더 확실하겠죠? 그래서 이른바 비유에는 뭐가 있냐면 원래 이야기하려고 하는 원관념이라는 대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빗대기 위해서 빌려 쓰고 있는 보조관념이 있지요. 특히나 여기서 비유 같은 경우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대부분 같이 동시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원관념이 아예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표현 자체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면은 내 마음은 호수다. 내 마음은 호수다면 내 마음이 원관념, 호수다가 보조관념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쉬운 걸로. 그런데 상징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야. 예를 들면 여러분한테 뭐 비둘기라고 이야기했다고 치자고. 그럼 비둘기라고만 했어. 그러면 여러분한테 비둘기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라고 했더니 비둘기 찜이요. 뭐 이런 사람은 없을까요? 그치? 비둘기 하면 대부분 떠오르는 게 뭐겠어? 평화가 떠오릅니다. 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사고 범주 안에 있는 걸 겁니다. 그죠? 그러면 비둘기가 왜 평합니까? 라고 한다면 그냥 원래 평하잖아요. 그럼 비둘기 하면 평하고. 그러니까 뭐 올림픽 같은 거 할 때 막 비둘기 막 띄우고 경기할 때 스포츠 경기할 때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라는 이야기야.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비둘기는 평화다라고 하면은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나타나는 거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야. 그냥 비둘기라고만 해서 어떤 시에서 구절이 나왔으면 이건 어떤 상징성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바로 비유하고 상징 차이점 한다면 비유는요 유사한 걸 빗댄다고 했지. 즉 다시 말해서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뭐가 있냐면 유사성이라는 게 있다는 이야기야. 유사성. 비슷한 점이 있어. 그래서 천사 같은 아이라고 한다면 아이하고 천사하고의 어떤 아이의 천진난만함이라고 한 게 순진함, 순수함이라고 한 게 천사의 이미지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통해서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반면에 여러분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비둘기가 왜 평하냐? 비둘기가 평하고 닮은 게 뭐가 있냐? 없단 말이야, 유사점이. 그래서 결국은 상징에서는 대상 간의 유사성을 딱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뒤에 여러분 페이지 넘어가면 나옵니다만은 상징이 갖고 있는 상징의 어떤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요. 상징의 세 가지 이렇게 나오죠. 자, 교재에 나와 있지만 관습적 상징이 있고요. 제도적 상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 상징이 있습니다. 개인적 상징이. 얘가 쭉 뒤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갖다 말로 풀어봅시다. 관습적 상징이라고 한 건 이런 거지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디 가서나 비둘기 하면 평화를 갖다 보편적으로 떠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무슨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마다 성화에다가 불 붙이고 나면 비둘기 막 날리는 거 한단 말이야. 그렇죠? 어디 가나 뻔히 사람들이 그러하다라고 관습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제도적 관습 또는 제도가 아니라 사회적.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그런 상징이라는 게 있죠. 지금 상징에 대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회적 상징이라고 하는 건 이게 됩니다. 용을 한번 들어봅시다. 용 있죠. 동양에서는요 용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러분 2012년이 바로 흑룡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뭐 기란 해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런 거에 속지 마십시오. 뭐 작년에는 뭐였습니까? 무슨 띠였었죠?
뭐 황금 돼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갖다가 이야기하고 항상 이러는데 이거는 거의 상술입니다. 상술이니까 그러는데 어찌됐든 간에 용이라고 하면은 동양에서의 이미지는요 굉장히 상서롭고 긍정적인 어떤 이미지를 갖다 불러일으키죠. 근데 여러분들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읽었던 동화책이라든가 아니면 서양에서 나온 거에서 용에 대한 것들 영화에서 보셨습니까? 용은 전부 다 사악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용은 동양에서는 보니까 이른바 긍정적인 존재, 서양에서는 부정적인 존재다 했을 때는 일종의 그 각각의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적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개인적 상징이라고 한 것은 뒤에 예도 들어봤지만 뭐 김수영의 풀이라고 한 작품에서 풀이라고 한 게 생명력이 끈질긴 어떤 그런 민중. 근데 이게 풀을 갖다 보면서 강인한 생명력의 민중이라는 거는요. 그 시를 갖다가 쓴 사람이 자기의 바로 개성을 담아서 표현한 것이고 거기에 의미를 갖다가 개인적으로 부여한 것이지 어느 사회나 아니면 어디서나 다 통용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개인적 상징이라고 한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상징에는 이러한 종류가 있다라는 것 여기까지 여러분들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비유하고 상징에서 간략하게 여러분들 나와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이걸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내용 정리를 다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서 33페이지입니다. 자, 33페이지를 갖다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요. 시상의 전개 방식이라고 나온 게죠. 시상의 전개.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설명하고 이 내용들은 보고 있으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들일 거야. 사실은 자, 공무원 국어를 갖다가 여러분들 준비하기 이전에 학교 다닐 때에도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말들일 텐데 실상은 학교 다닐 때에도 두리뭉실하게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개념을 모르고 넘어간 적이 참 많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상의 전개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시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방식을 갖다가 시상의 전개 방식이랍니다. 시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방식. 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야. 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 자, 그래서 우리 개념에서 자, 시내 사당의 정서를 따라 일정한 질서로 조직하는 걸 말한다. 오히려 말이 어렵죠. 그래서 좀 더 선생님이 쉽게 그냥 강의선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시의 흐름이 이끌어가는 그런 방향이나 방식을 갖다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유형을 보고 있으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해서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은 과거에서 현재로 또는 시간의 흐름이 이른바 이럴 수 있습니다. 이건 잠깐 이야기하면서 해야겠네. 시상의 전개에서 이른바 자 시상의 전개의 어떤 유형을 잠깐 보면은요. 맨 먼저 나오는 게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이 있죠. 시간의 흐름. 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 있는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과거에서 현재 그 다음에 뭐 밤에서 아침도 있지만 참고를 알아줄게요. 여기서는 순차적인 흐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순차라는 얘기는 순서대로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과거에서 현재로 갔을 때는 이른바 순차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역행적인 시간의 흐름도 있습니다. 이건 뭐가 될까요? 시의 앞부분에서 현재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과거로 돌아간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역행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교재에 없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참고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선의 이동이라고 한 게 있는데요. 자, 여기서 시선이라고 한 건 누구의 시선일까요? 바로 우리 뒤에서 배우게 된 게 있어요. 시 속의 화자, 시 속 화자의 시선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지. 자, 선생님이 지금 현재 강의를 갖다 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를 갖다 보면 자, 스튜디오의 왼쪽에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자, 뒤쪽에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모습. 요걸 갖다가 선생님이 눈에 옮겨가는 대로 각각의 모습들을 갖다가 표현을 한다면 이걸 갖다 시로 써낸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바로 각각의 오른쪽, 왼쪽, 뒷부분, 이걸 갖다 이야기하면 이게 바로 시선이 움직이는 대로 표현하는 게 된다는 거죠. 스튜디오님 궁금하시나요? 사실은요, 오른쪽, 왼쪽, 뒤쪽 다 똑같습니다. 자, 자주색 커트로 다 쳐져가지고 방음 처리되기 때문에 별다를 건 없습니다. 근데 이처럼 대상 갖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바로 화자의 어떤 눈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모습을 갖다 이해한다면 시선 이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시선 이동과 유사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바로 공간의 이동이라는 것도 있죠. 공간은 바로 여기서 뭐냐면 바로 장소를 갖다 말합니다. 장소. 장소. 그래서 시선의 이동과 더불어서 뭔가 실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각각 시에서 이야기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공간의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이러면 이것도 있어. 선생님 얼굴 갖다 시를 갖다 쓴다고 합시다. 근데 선생님 얼굴 시적이라는 이야기까지는 못하겠습니다. 차마. 근데 이마 이야기 하다가요. 나의 눈에 대한 이야기다, 코에 대한 이야기, 입에 대한 이야기. 이 좁은 바로 부분이지만 시선에서 바로 이마, 눈, 코, 입으로 올 때 시선 이동이 될 수 있겠고요. 이것도 하나의 장소지.
공간이라고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 이것도 하나의 공간이란 말이야. 이것도 동시에 뭐야?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의 전개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예를 든다면 조진의 고풍 의상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에서는요. 바로 자 족들이 갖다 쓴 얼굴의 모습, 그 다음에 위에 입은 저고리의 모습, 치마 이런 식으로 갖다 내려온 것도 뭐가 돼 있어? 시선의 이동 내지 바로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다음 뒤에 나와 있는 게 보시면 세 번째가 바로 자 대조적인 심상이라고 있는데 대조적인 심상에 따른 시상의 전개 방식이다라고 한다면 이건 크게 두 가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미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라고 한 건 뭐냐면 뭔가 어떤 문맥적인 것이 예를 들어서 상반되거나 차이가 나는 것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내용을 쓰고 예를 들면 어두운 밤을 살라먹고 해는 밝은 아침을 데려온다 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두운 밤을 살라먹고 해는 밝은 아침을 내려온다. 어두운 밤이라고 한 것과 밝은 아침이라고 한 건 이른바 당연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문맥적인 내용상의 대응이 심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예를 봅시다. 자, 파란 바다에 떠있는 하얀 뭉게구름 해봅시다. 그럼 파란색과 하얀색이라고 한 거는 이거는 내용 의미상의 반대라기보다는요. 바로 이미지, 색채 이미지라고 한 게 바로 푸른색과 흰색이라고 하는 바로 이미지의 어떤 그런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대조적인 심상에 대한 예를 갖다 들어봤습니다. 자, 나머지 예를 갖다가 다양하게 들고 있는 건 여러분들 갖다 참고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것 여러분들 자, 여섯 번째 나와 있는 게 시적 자아와 시의 어조라고 많이 나왔는데요. 자, 나중에 스튜디오가 좀 더 크거나 해가지고 칠판이 좀 더 컸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냥 썼다 지웠다 하니까 이 연약한 몸이 아무튼간 굉장히 힘드네. 자, 봅시다. 이런 이야기는 꼭 비웃더라고요, 보니까. 자, 시적 자아와 시의 어조라고 했는데, 자, 시적 자아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란 말보다는 실제로 여러분들 갖다 많이 쓰는 거, 우리 교재에서 그랬는데, 화자란 말을 갖다 많이 쓰죠. 화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시자와 시의 어조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지금 중요한 게 바로 이 화자라고 하는 걸 갖다 여러분들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화자라고 하는 것은 밑에 나왔지만 지은이와는 별도라고 했어요. 지은이와는 별도다. 그래서 지은이란 말은 다른 말로 시인이란 말로 바뀌겠지. 시인과 별도로 시소에 말하는 사람으로서 1인칭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라고 했어. 1인칭이라는 이야기는 나가 쓰인다는 이야기가 있지. 물론 나의 복수인 우리란 말이 쓰일 때도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 기본적으로 이 화자라고 한 거는 시인하고는 어떻다? 서로 간에 무관한 존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화자, 시는 기본적으로는 다른 존재야. 근데 선생님, 화자하고 시인이 일치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있죠, 물론. 뭐 예를 갖다 든다면은요. 시인의 어린 시절에 자기의 어떤 자서전적인 내용을 갖다가 시에서 회상하는 내용을 갖다 담았다라고 한다면 시인과 화자가 일치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출발점은 시인과 화자는 다르다고 생각하십시오. 왜? 화자는요, 결국 시인이 시를 갖다가 쓰기 위해서 시 속에서 바로 내세운 대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인과 화자는 기본적으로는 다른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예를 갖다가 작품 김소월 작품에서 쭉 이야기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정서적인 거리란 말이 시적 자아가 화자가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과 정서의 미적 거리를 말한다. 정서의 표출 정도의 방식에 따라 가까운 거리, 균제, 절제된 거리, 먼 거리를 나눌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시적으로 이 시적 자아하고 그 다음에 자 정서적인 거리라고 할 때는 크게 예를 갖다 든다면요.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 거는 자 아까도 했지만 선택지에 이런 용어가 나왔을 때 그 기본적인 개념을 갖다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론을 갖다가 선생님이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선택지에 나올 수 있는 말은 정서적 거리에서 한다면 가장 대표인 거 한번 얘기해봅시다. 하나는 보고 있으면 바로 관조적이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조적 또는 바로 관찰자적인 태도가 딱 띈다라는 이야기가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관조적이라는 이야기가 뭡니까? 관조적이라는 말을 갖다가 말로 표현하면 딱 한마디로 포즈를 갖다 취하면 됩니다. 가끔씩요. 예전에 지금 물론 그런 학생들 그러는데 주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수강하거나 강의할 때 들을 때 보고 있으면 주로 보통 맨 뒤에 있는 학생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수업을 갖다 맨 첫 강의 들어갔을 때 첫 강의 딱 들어가면 맨 뒤에서 의자 끝에 이렇게 걸터 앉았습니다. 이러고 나서 팔짱 이렇게 끼죠.
그리고 이러고 듣고 있습니다. 고개를 약간 삐딱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강의하면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딱